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센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의 김성희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 90일간 유예하면서 전일 급락했던 반도체주들이 반등했는데요. 반도체와 대형 IT주가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줬습니다. 양시장 3포인트 안팎으로 오르면서 코스피가 2064포인트, 코스닥이 70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의 변동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더센투자 자문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증시 전망 짚어보고 대가의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빨간불 켜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더센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이 생기실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주시면 투자와 관련한 모든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화 상담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고요. 방송 중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저희 자문위원들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꼭 먼저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 할 자문위원 소개합니다. 증권방송의 살아있는 신화, 투자의 진수를 보여준다. 예병군 자문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까요? 예, 좋은 얘기들 나눠야죠. 예. 예. 일주일 동안 얼굴이 더 작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좀 얼굴을 좁게 하는 뭔가를 발휘하셨나요? 살이 좀 빠졌나 본데요. 아, 살이 빠졌어요? 살 빠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게요. 예.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이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장세에 대해서 좀 현기증이 나실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으시는 전략이 맞을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은 어찌됐든 변동성 장세, 즉 극적 타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불안 요소와 그다음에 시장의 또 긍정적인 요소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왔다 갔다를 반복할 수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조금 끊어치시라 이런 얘기까지 좀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잘 여러분들께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는 매수하시고 대신 매수하실 때 좀 방망이를 길게 잡는 전략보다는 조금 단타로 끊어치겠다. 그런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센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일임을 위한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기술주들의 하락이 조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퀄컴이 하락을 했는데요.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오자 13%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중국도 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에 대한 구매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임스 블러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낮춰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였는데요. 금리 인상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었습니다. 연준이 물가 목표 달성에 지속해서 실패해 왔다면서
통화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려서 이제 연준이 물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신뢰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 금리 인하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올해 열리는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연준 관계자 중 처음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일본 은행의 하라다 유타카 정책위원이 경기가 악화하거나 장기간 물가 달성이 어려울 경우 금융 완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도 경기를 후퇴시키고 수요 감소가 물가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비세율 인상 폭이 2포인트로 작다는 점, 또 경감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또 교육 무상화 정책 등 대책이 있다는 점이 2014년보다 조금 더 영향력은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수요 감소는 물가 상승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경기가 악화하고 2% 물가 목표의 장기적 달성에 곤란할 경우 금융 완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브렉시트 소식입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 탈퇴 협정에 대한 뼈대를 공개를 하면서 하원 통과 호소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메이 총리는 그동안 완강히 좀 반대를 했었던 브렉시트 제2 국민 투표 개최를 하원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다라고 한 발자국 물러선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요. 만약 하원이 이번에도 법안을 부결을 한다면 노딜 브렉시트나 아예 브렉시트를 하지 못하는 노 브렉시트가 불가피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 정치권에서는 메이 총리의 제안이 새로울 것이 없다. 기존 합의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소식 때문에 브렉시트가 다소 잠잠했었는데요. 하지만 만약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오는 10월 말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는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전해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예병군 의원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분석과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나오니까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좀 꺼내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다시 조금 이 화웨이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좀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네. 약간 보복에서 또 보복으로 또 다른 보복으로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미국이 백기를 든 거죠, 사실은. 자존심 싸움으로 보면 네. 미국이 너희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 조금만 양보를 해달라고 먼저 손을 든 겁니다, 네, 사실은. 네. 화웨이 90일 동안 연기를 좀 하겠다. 네. 이 얘기는 여차하면 하겠다지만 네. 일단은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걸 표시한 거예요. 명백히 따지자면. 네, 네. 너희들하고 싸울 의사 없다. 대신에 조금 화해적인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안에 이르러 보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결국은 극적 타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원치 않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네, 네. 둘 다 원치 않는 싸움이고 세계도 원치 않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둘이 끝까지 하겠다면 역시 소외되는 것도 두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역시 그런 입장에서 견지를 해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중국하고도 싸워야 되고 유럽하고도 싸워야 된다는 부담감, 그 부담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싸움은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극적 타결에 들어가지 네.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직은 좀 불안불안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계속 불거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거내진다는 건 뭐냐면 하락을 다시 했다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완화적인 측면, 결국은 극적 타결로 안 되겠느냐에 대한 기대감, 요게 또 상승 요인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방망이를 왜 짧게 재야 되는지 이제 이해는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은 합의한 즉 극적 타결 부분에 가서는 다시 방망이 길게 잡아야죠. 네, 뭐. 네. 그죠? 홈런을 쳐야지 계속 안타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둘 다 지난주에 확실히 명백히 얘기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해프닝 오브 컬처럴 갭. 네, 네. 즉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는 거죠.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서로 좀 약간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또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파국으로 이렇게 치닫을 되겠죠.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둘 다에게 타격이 있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하겠다라고 말 못하죠. 네. 그러니까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고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자문사 방송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이 둘 다 인상을 한번 보자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네. 시진핑 주석의 네. 인상을 보면 둘 다 고집스러운 인상이에요. 네. 사실은 약간 고집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극적 타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뒤쪽에 씁쓸한 표정들이 있어요. 그 표정들은 결국 극적 타결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도 극적 타결을 꼭 해야 되는.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남아 있으면 약간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재선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명백히 타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예측해 보시는 게 정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또 FOMC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자, 아까 그 외신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물가를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또 언급을 하면서도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약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죠. 좀 연준의 스탠스 좀 어떻게 보세요? 하락에 대한 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네, 네. 이유는요. 금리 인하를 지금 미국은 어찌됐든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출구 전략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풀면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풀어놓고 출구 전략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돈을 풀겠다는 쪽으로, 즉 완화 쪽으로 가버리면 네, 네. 차라리 동결은 모르겠으나 그걸 완화 쪽으로 가버리는 순간 출구 전략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는 동결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인하는 약간 소수 의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하를 하기에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갑자기 급격히 나빠졌다거나, 그다음에 네. 미국이 지금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둡다거나 하는 지수에 대한, 즉 그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좀 높이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그 정도로 지표가 나쁜 게 아니라는 네, 얘기죠. 네. 그럼 인하는 아직은 시기상조에 대한 얘기고, 인하가 오히려 얘기 나오는 건 증시에는 도움이 돼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기대감에 또 증시가 오르니까요. 증시 인하에는 증시 상승에는 도움이 됐지만, 예, 예. 금리 인하를 지금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아직은 좀 무리인 의견이고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좀 일축을 시켜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자문위원과 함께 경기 분석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저희가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로 또 이어가 봐야 할 텐데요. 예. 자, 그런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 그 방송을 통해서 예. 기업 IR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IR YOM이라는 기업을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날 저희 방송 다음 날 4%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뒤로는 조금 흐름이 안 좋아요.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예.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수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AS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네. 이걸 우리가 단타, 즉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죠? 지난주 방송은 분명히 IR 방송이었고, 그렇죠. 이 회사가 앞으로 스몰캡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라고 들은 얘기가 아니고, 네. 이게 만약 조정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점점 매수해 들어가셔도 괜찮을 종목으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장기 성장성을 얘기 드렸으니까. 네, 네. 결국은 안티에이징이라는 게 갑자기 오늘 아침 어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네. 내일 아침 오늘 이제 얘기하고 내일 아침에 갑자기 안티에이징 신약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그죠? 없죠. 예,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이제 안티에이징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이 YOM의 성장 가능성 네. 거기에 대해서 짚어드린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마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이런 것도 좀 무리가 있고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볼 거면 차라리 우리가 차트를 여기 펼쳐놓고 기술적 분석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기업에 대한 부분이고 산업에 대한 부분이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죠. 자, 예전에 제가 한참 여기 방송사에서 또 얘기 많이 했던 게 통신 관련주들도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죠? 이 더센 투자에서 초기에도 5G 통신 관련주 보시라는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다산 네트워크가 지금 최근에 네. 신고가를 좀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 얘기, 자, 통신이 왜 필요하냐? 제가 그 얘기 아마 기억나. IPv4, IPv6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네, 인터넷 네. 프로토콜 버전 6에 대한. 자, 그 얘기도 왜 드리냐? 그럼 결국은 장기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투자의 관점에서 투기의 관점, 이거 두 가지를 극명하게 나눠보자면 네. 투자는요,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장기적으로 그 회사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투기는요, 오늘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내일 내가 얼마만큼 겟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투기의 관점입니다. 그죠? 네. 투자의 관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IR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시황에서 짧게 끊어치라고 얘기한 건 투기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시황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YOM의 최근에 이제 하락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모든 유사 투자 자문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유사 투자 자문업에 그 일반적 유사 투자 자문업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무지한가? 혹은 이렇게까지 진짜 모르고 투자를 네, 하는가? 네. 이 부분이 어떤 일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찌라시나 루머 비슷한 게 돌았어요. 네, 루머가 네. 돌았는데 YOM의 17회차 시비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풀려갖고 주가가 확 빠질 것이라는 얘기를 네, 하는데 네. 17회차 시비 전환 가격이 6,400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7,200원이죠. 네. 예, 그 시비가 풀리면 지금 7,200원 유지도 안 됩니다. 더 무너지죠. 네, 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상환 청구를 하거나, 그죠? 주식으로 전환한다 해도 이 구간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네. 아직은 회사에서 주식 전환도 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주식을 전환도 안 된 주식이 팔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어떤 관점에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야, 이거 정말 진짜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른다.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모든 유사 투자 자문 쪽이 그렇지는 않지만 네, 네.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루머를 가지고 루머로 하는 주가가 거네요. 빠진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루머가 참 얼토당토하는 루머로 빠졌는데 그걸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믿고 있다는 것도 그 말을 믿는다는 것도 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나는. 야, 이게 진짜 정말 주식을 모르고 하시는 것인지 전환도 안 되는 주식이 어떻게 팔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참 다시 한번 의아해야 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이것도 해프닝이네요. 그죠? 해프닝 그렇죠. 오브 해프닝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앞으로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냐면 네. YM이 최근에 신규 시비가 찍혔어요. 네. 신규 시비 100억 원 가까이가 네, 유치가 됐는데 이게 이제 납입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납입이 된다. 납입이 되면 그 돈이 그러면 지금 바이오 산업 쪽으로 들어갔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산업 쪽은 지금 YOM의 기존 사업인 PE 산업, 네, 그러니까 네. 비닐 산업만으로도 지금 바이오 쪽은 지원이 가능한 영역이고, 네. 그 신규 시비에 대한 부분들,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YOM의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발표가 되면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꼭 네.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짧게 보지 마세요. 이 기업을 제가 짧게 보라고 설명을 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긴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렇죠. 거고. 그 신약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네, 자세히 네. 드릴 때도 긴 투자의 관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이어가 보자고요. 네. YOM 얘기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근데 연장선상이 있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좀 발표가 있었죠. 네, 네.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미래성장 산업에 투자하면 결코 망할 일이 없다. 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네,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미래산업 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무병장수 얘기했잖아요. 네. 예, 무병장수. 결국은 무병장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걸 원하는 시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 왜? 고령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 얘기가 쫙 나왔습니다. 네. 대규모 지원을 해서 메머드급 신약을 내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30만 개 창출하겠다. 예, 예. 자, 꼭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자, 그걸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연간 4조 원 규모입니다. 네. 그걸 계속 투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R&D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R&D가 뭡니까? 연구개발비잖아요. 네. 자, 그 연구개발비. 자, 이렇게 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어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요 적통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진보 쪽이잖아요. 네, 네. 그죠? 보수 쪽은 네, 네. 절대 아니고. 진보의 가장 큰 성향이 뭡니까? 벤처기업 육성이에요.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그죠? 그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얘기는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소형주를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사실 있겠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떤 벤처기업 육성 요 얘기를 계속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권 초반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예,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정책으로 나왔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럼 결국은 중소형주를 봐야 돼요. 제약주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부분을 보는 게 맞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메머드급 신약은 사실은 뭐 그게 어디서 나올지는 아무데도 몰라요. 그렇죠. 그 YOM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또 YOM이 될 수도 있고, 그 연구가 더 정부에서 더 활발히 투자를 해줄 수도 있고, 안티에이징이 결국은 고령사회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때 김태구 박사님 얘기했지만 항암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 나왔었고, 그죠? 그게 어떤 R&D 개발비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의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상, 네, 네. 방향성적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제약 바이오의 특성을 보면 자, 어느 쪽에 집중해서 조금 매수를 해두면 괜찮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힌트를 딱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딱 끄집어내 보자고요. 네. 결국은 정책 방향이 벤처기업입니다. 그죠? 그렇죠. 벤처기업이니까 중소기업 쪽으로 봐야 될 거고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네.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 임상, 즉 메머드급 신약이 나올 만한 임상에 대한 재료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봐야 될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정해지겠죠. 그럼 신라젠은요? 신라젠 해당됩니다. 그죠? HLB 해당됩니다. 근데 HLB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저는 해당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앞서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근데 그 바이오시밀러를 앞서가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를 그러면 지금 앞서가고 있으니 죽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순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더 키워주겠다는 네, 얘기니까. 그러면 셀트리온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20만 원 밑에서는 저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잡아보죠. 큰 섹터를 딱 먼저 잡고, 그러니까 큰 정부의 정책을 잡고 거기서 우리가 딱 집어내보면 딱딱딱딱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많이 올라오지 않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잡아내면 네. 그걸 또 몰빵 투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 투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걸 분산해서 잡아내면 자, 하락 종목은 20% 30% 선상에서 거의 끊어져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저점까지 내려가 있는 구간에서 다시 20% 30% 꺼지긴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락 구간의 폭은 20, 30%예요. 근데 상승 구간의 폭은 100%, 200%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분산해 놨을 때 훨씬 이득이 크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 정책 무시하지 말아야 되죠. 네. 돈 이거노 가버먼트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진행되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럼 제약바이오 무병 장수 시대의 꿈인데 어떡하겠어요? 그 섹터가 열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한참 이제 인구층이 가장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무병 장수가 꿈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 섹터가 열릴 수밖에, 그 기대감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 자, 여기서 하나 더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있죠. 정부가 분명히 벤처기업 육성이에요. 네. 그죠? 제약바이오 R&D 투자하겠다 합니다. 연간 4조 원 규모로 하겠다 합니다. 네. 그럼 이거를 정부가 할까요? 아니죠. 정부가 안 하죠. 정부가 지금까지도 벤처기업 육성한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다가 돈을 밀어줬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창투사를 통해서 창투사 중에서도 자, 그러면 창투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를 해주는 창투사가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는 창투사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창투사도 여러 섹터로 나눠져요. 네. 여러 섹터로 나눠진데 결국은 창투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예요. 돈은 밀어줄 테니 네, 너가 관리 감독하에서 여기에 투자해라.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해서 보고를 올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잘 이루어졌는가 해서 계속 체크해라고 돈을 풀어준 데가 어디냐? 창투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자, 투자한다니까. 자, 4조 원, 연간 4조 원 투자한다니까. 제약바이오, 자, 먼저 짚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 뭐 짚어야 되냐? 창투사 부분 짚어야 돼요. 창투사, 딱 생각나는 창투사들 생각해 보세요. 명량, 영화에 투자를 많이 했던, 명량 영화에 투자했던 대성창투가 있고. 대성창투가 아마 여기 저 서울경제TV 이 건물에 있었어요. 여기 저 지금 네. 여기에 있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 네. 여기에 있었어요. 대성창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들 들어보셨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 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큐캐피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창투사들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적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재투자해주는 관점에서의 심사역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창투사의 수익 구조는 앞으로 늘어가면 늘어났지
줄어들 구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창투사 수익 구조. 창투사는 두 가지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투자를 해요. 네. 엑시트 못 합니다. 엑시트가 딱 두 가지로밖에 안 돼요. 네. M&A 되거나 상장이 되거나. 그죠? 근데 상장이 되면 대박이죠. 그죠? 네. M&A 돼도 대박이죠. 그죠? 그래서 창투사가 물론 이제 그 M&A 딜이 이제 실패를 하거나 그다음에 상장이 실패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락의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책임 묻지 않는 돈을 지금 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투자를 원활히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네네. 그것이 결국은 창투사의 수익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섹터를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은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중소형 섹터를 좀 짚어내는 게 맞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무병장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메머드급 신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메머드급 신약 얘기하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IR을 했던 IOM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티에이징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안티에이징이라 하면 그냥 단순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단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노화의 근본적인 물질을 리프로그래밍해서 결과적으로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노화로 생기는 부작용들을 다 프리벤트, 즉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딱 짚었는 게 뭐냐? 그거죠. 그러니까 암 치료제에 대한 항암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꼭 좀 치료해 보겠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비만이 노화의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 비만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짚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중소형주들을 찾아내는 재미 또한 여러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스몰캡이지만 찾아내서 그것들을 분산 투자해서 재미를 충분히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창투사. 그러니까 돈은 결국은 창투사를 통해서 벤처기업을 통해서 벤처기업을 갈 때도 창투사를 통해서 정부가 내보내겠다는 얘기니까요.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창투사의 중장기적 투자의 관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둬야 될 중소형 섹터 중에서도 메머드급 신약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여러분 가장 우선입니다. 그죠? 자, 그거 발굴하기 힘드시면 전화번호 안내를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 혼자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기에는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여러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전화번호 02-3253-2585번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중소형주 그리고 창투사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히토류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토류가 사실 이 화웨이와 미국과 좀 갈등이 나오면서 우리 또 관련주들이 조금 뛰기도 했는데 자, 이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히토류 대장주인 그 유니온이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유니온이 오늘도 보니까 9% 가까이 되는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 외에서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대다수 올랐어요. 태경산업, 엘컴텍, 네페스 신소재,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그 부분들이 좀 상승이 있었는데, 자,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히토류하고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핀이요. 그래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히토류하고 그래핀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학교 후배죠. 고대 물리학과 박사학위 중에 있는
장봉수 연구원이었어요. 그 연구원이 저희 회사에 있었는데 그 연구원에게 지금 물리학 박사를 계속 받으러 지금 학교로 돌아가 있습니다. 네. 그 연구원에 제가 사실 저희도 히토류하고 이 그래핀의 어떤 확실한 부분들을 어떻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시청자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가 뭐 있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우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죠? 물어보니까 이 친구의 대답이 굉장히 정말 머리에 쏙 들어온 대답이었습니다. 뭐였을까요? 히토류는 구하기 힘들지만 네. 그래핀은 널리고 그래핀이다. 자, 그래핀은 어차피 탄소에서 추출하는 거니까 네. 널리고 널린 거 맞죠, 그죠? 근데 히토류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자원 무기화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90% 가량을 그렇죠. 네. 북한에도 많이 매장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에도 많이 매장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기화 지금 삼겠다는 얘기고. 네. 살짝 그 무기화 삼으려고 하다가 미국이 한 발좀 싹 뒤로 물러서니까 중국도 요 싹 물러서는 느낌이 보여요. 서로 약간 요 밀당을 좀 합니다. 그죠? 밀당을 하는데 자, 히토류가 영원히 자원 무기화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핀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핀은 정말 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그래핀이 더 개발이 되고 기술이 발전이 되면 그래핀 테마는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히토류 테마를 장기적으로 보는 건 저는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반짝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장기적인 움직임은 나올 수 없다. 그럼 그래핀은요? 그래핀은 장기적인 움직임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같은 날도 히토류가 떠야 되는데, 그죠? 중국이 자원 무기화 삼겠다 했는데, 오히려 그래핀 관련주였던 상보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상보가 상한가를 갔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핀은 제 얘기가 그대로 여기에 지금 투영된 거예요. 그래핀은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지만, 히토류는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기성을 띠느냐, 장기성을 띠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딱 한 가지로 일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도 가치가 있느냐, 미래에도 가치가 없느냐. 미래에는 크게 인기를 못 누릴 것이다. 미래에도 정말 큰 인기를 누릴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물건 살 때요. 쇼핑 자주 하세요?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쁘니까. 그죠? 예쁘신 분들은 쇼핑을 좋아해요. 그런가요? 저는 쇼핑을 싫어해요. 못생겼으니까. 자, 그 쇼핑을 하면 어떤 걸 가장 기준점에 두세요? 예쁘다? 어려운데요. 아니면 오래 쓸 수 있다? 예쁘면서 오래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명품 다 봐야죠. 명품을 좋아하시는 거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쁘면서 오래 쓸 수 있는 건 명품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유도신문에 잘 안 넘어가시네요. 유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유도신문에 안 넘어가십니다. 자, 어찌됐든 명품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쁜데 유행도 별로 안 타고 사실 이 넥타이도 지금 한 8년 가까이가 됐는데 전혀 촌스럽지 않잖아요. 명품입니다. 그죠? 위원님이 명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넘어가기 힘든데요. 제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저는 명품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오래 써도 유행이 지나지 않는 것처럼 정말 유행을 안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좀 오래 쓰는 편이에요. 차도 오래 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오래 지나도 이 얘기가 너무 옆으로 새버렸습니다. 그죠? 오래 지나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명품 섹터인 겁니다. 그죠? 그게 미래 산업 섹터.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누구나도 탐내하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제 가치를 찾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핀은 제 가치를 찾아가는데 히토리는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제 가치를 못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흔히 이제 증권가에서 어려운 말로 미래 가치, 장기 성장성, 그다음에 투자 가치성 이런 것들을 근접해 본다. 뭐 근접성 이런 것들을 체킹해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 쉽게 풀어 나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를 보자고요. 스마트폰이 이래 발전될 줄 몰랐듯이 앵커님은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꼭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내가 꼭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나왔으면 싶다. 이런 약들은 좀 나왔으면 싶다 하는 게 뭐예요? 약이요? 글쎄요. 예쁘니까 저런 얘기한다. 아직 예쁜 사람들 저는 미워요. 아직 저는 건강해서 사실 약의 어떤 필요성을 지금 아직까지 못 느끼거든요. 저희는 약으로 삽니다. 저희는 약으로 살아요. 왜 그러세요? 네. 굳이 그렇게 꼭 아픈 데를 너 늙었다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눈도 안 나빠졌으면 좋겠고요.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네. 그죠? 노안이 오기 시작하니까 불편해지고 여기서 더 쭈글쭈글 안 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티에이징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약들이 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실 모두가 바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네, 그렇죠. 앵커님도 지금은 뭐 예쁘고 젊고 그렇지만 결국은 조금 이제 한 10년 뒤면 되면 그런 약들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10년 뒤에도 결국은 누군가는 찾아야 될 약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얘기예요. 그게 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미래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꼭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히토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히토류는 미래 가치성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핀은 미래 가치성으로 보면 돼요. 미래 결국은 스마트폰을 큰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는 이런 노트북을 접어 다니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럼 그게 필요한 게 결국 그래핀이잖아요. 밴더블, 폴더블, 롤러블 다 필요한 게 이제 그래핀이니까 그런 부분들로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그 미래에도 결국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투기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장기적인 미래에 관점에서 좀 봐야죠. 성장할 만한 그런 산업군에 좀 주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미래 가치에 투자해서 실패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화를 직접 주세요. 전화번호 안내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럴까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전화 많이 주고 계실 텐데요. 전화를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적어 놓으셨다가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시간 안에 꼭 전화 주셔서 투자에 관련한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글로벌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할까요? 이 시간 글로벌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아마도 이 발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발언을 했는데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서 아직 베이징에 갈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두 나라가 워싱턴에서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이 되자 베이징으로 미국의 대표단을 초대를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월에 열리는 G20 회담에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또 스티븐 무누신 장관의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식 회계와 관련해서 하원 의원들의 의혹을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10년치 재무 기록을 좀 확보해달라라고 하원 의원들이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렬됐다면서 거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포함한 백악관 누구와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는 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또 했네요.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어쨌든 극적인 타결은 이루긴 할 텐데 서로 너무 밀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자존심 싸움도 있고 밀당하는 건데 결국은 극적 타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그가 사업가라는 점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가 사업가라는 것은 협상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점이 있다. 이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좀 드리고 가야 되겠는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요. 우리가 역사적 배경과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알루미늄 휠이라고 불립니다. 자동차용 휠인데 이게 단조 휠이 가볍고 강성이 강해요. 이게 잘 나오는 국가가 이 단조 휠을 굉장히 잘 만드는 국가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죠? 일본하고 영국입니다. 왜 그럼 일본하고 영국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본하고 영국은요. 검 문화죠. 검으로 싸우잖아요. 일본은 옛날부터 검도 문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국은 펜싱 문화. 그죠? 그러니까 검이 가봐야 잘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는 것 역시 어떤 한 산업과 연관이 되죠. 자, 그 역사적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런 배경들이 있다는 거. 정치적 배경도 있고 역사적 배경도 있다는 거. 그 관점에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고 그는 끝내 협상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 그걸 중심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정, 즉 수정 자본주의가 있듯이 수정 공산주의의 길을 가고 있고 지금은 공산주의라고 명백히 말할 수도 없는 굉장히 변화된 개혁을 한 국가죠. 그가 갑자기 성장을 포기하겠다고 나설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이거는 극적 타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찌됐든 6월 달에 G20 정상회의죠. 그때까지는 약간의 밀당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방망이는 짧게 잡고 가시되 그 북은 즉 6월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방망이를 다시 길게 잡으셔야 된다. 6월이 넘어서면 이제 기대감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둘이 결국 만나는데 싸우겠냐? 기대감. 그죠? 이제 더 이상 밀당 안 할 거에 대한 기대감. 결국 극적 타결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요 기대감으로 방망이를 좀 길게 흔들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재밌어요. 쏙쏙 들어오죠? 그렇죠. 쏙쏙 들어오시길 저도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아마도. 자, 지금, 예병구 의원님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오늘은 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또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시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종목과 업종에 관한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끌어나갈 테니까요. 저희와 이 시간 쭉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투자와 관련한 모든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꼭 하셔서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일임을 위한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투자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